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책에 나오는 이 항상성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책, 최근에 출판된 책은 느끼고 아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의 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느낌의 진화라는 책이 원서는 2018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살펴본 느끼고 아는 존재가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비교하자면 느끼고 아는 존재가 좀 더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에 그의 사상을 개건하기에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간략하게 써놨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의 진화라는 책은 좀 더 상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안토니오 다마지오에 대한 이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 책의 내용은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느낌의 진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항상성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인간을 느끼고 아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느낌이 그의 이론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느낌이 없으면 의식도 없고 암도 없습니다. 그의 체계 내에서 느낌은 생물학적 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느낌 없이 알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 없이 뇌만 따로 똑 떼어져서 지적인 능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식의 그림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정보 처리 기계로서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에 더해서 느낌을 토대로 하여 신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이 느낌에 기반하여 이 신체에 대한 정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아로서의 경험도 필요로 합니다. 신체가 보내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들, 과거 기억들 역시 나의 것으로서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느낌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느낌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고 했을 때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끌고 옵니다. 느낌은 유기체가 항상성 명령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 즉 생명 유지와 생존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느낌은 각 생물 개체의 마음에 그 생물의 생명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느낌은 마음과 의식적 관점을 가진 생물이 생명 상태, 즉 항상성의 상태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느낌은 어떤 의미에서 항상성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온장고를 한번 생각해보죠. 온도를 60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열을 하게 될 것입니다. 60도가 넘었는데도 열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되고 결국에 온장고는 과열이 돼서 불이 나거나 할 것입니다. 이 온장고를 우리 몸에 대입을 해보죠. 우리 몸은 열이 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내보내고 혈관을 확장하고 또 기초대사율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몸에는 자동 조절 장치가 붙어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항상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느낌으로써 매 시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우리 신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초병이자 신체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항상성의 대리인이다. 참고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특정한 온도를 타겟으로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온도 조절 장치와는 달리 우리의 몸은 어떤 범위를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과 정서와 신체의 조절을 연결하는 내용들은 신경과학 책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릴세스의 책을 한번 보시죠. 정서와 기분을 신체의 필수 변수를 조절하는 제어 중심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정서와 기분의 목적이다. 곰이 다가올 때 경험하는 두려움은 내 몸, 더 구체적으로는 곰이 다가오는 상황에 놓인 내 몸에 대한 제어중심 지각이다. 이런 두려움이 발생하면 몸의 필수 변수를 제대로 조절해 가장 잘 예측된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측적 제어는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혈액의 산도가 범위를 벗어나서야 적절한 반응이 나온다면 몸에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이상성, 알로스타시스이다. 이상성은 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얻는 과정으로 단순히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용어인 항상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내수용 추론은 신체의 생리적 조건을 이상성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아닐세스는 이상성, 알로스타시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얻는 과정이며 단순히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인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와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알로스타시스에 대한 리사 펠드먼 베럿의 설명입니다. 생존하려면 에너지 효율이 필수 조건이다. 에너지 효율은 일종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신체 예산에 관한 한 예측은 늘
반응을 앞지른다. 반면 빈번하게 예측이 어긋나거나 위협을 피하지 못하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은 위협에 대해 거짓 경보를 반복하는 생물들은 그리 잘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덜 탐색했고 먹이를 덜 찾았으며 번식 가능성도 적었다. 이러한 신체 예산을 과학에서는 알로스타시스라고 한다. 알로스타시스란 몸에서 뭔가 필요할 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신체 예산의 관리는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감정 이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아닐세스, 리사 펠드먼 베럿과는 다르게 예측의 역할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느낌이 신체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수용은 당신이 이런저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체 예산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여기서 이 내수용 감각 같은 것들은 신체 내부의 심박, 호흡, 체온, 갈증, 배고픔 등의 상태에 대한 이 내부적인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도움으로 뇌는 체온, 포도당 소비량, 조직 손상 여부, 심장이 얼마나 세게 두근거리는지, 근육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지 등의 신체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 쾌감과 불쾌감, 평온과 동요 같은 정동적 느낌은 당신의 예산 관리 상태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 책 느낌의 진화에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항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생명이 그 상태를 미래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비의도적이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욕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잘 조율된 절차가 바로 항상성이다. 생명은 특정 물질과 화학적 작용에 긴밀하게 의존하면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상성의 기원은 세포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자연선택 자체가 이 항상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성의 완고하고 확고한 요구가 온갖 형태로 생명을 지배해왔다고 생각한다. 항상성은 자연선택 이면에 있는 가치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항상성을 관리하는 유전자를 선호해왔다. 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는 개념에 이미 항상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세포 그리고 모든 세포들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불굴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불굴의 의도는 오직 세포가 병들거나 나이를 먹어서 세포 소멸이라고 하는 작용에 따라 글자 그대로 내파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불굴의 의도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직관적으로 깨닫고 코나투스라고 이름 붙인 개념에 해당된다. 참고로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사물의 본성 자체이다. 다시 책 느낌의 진화로 돌아가서요.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항상성 개념을 균형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성에 관한 인기 있는 개념은 평형이나 균형 같은 개념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한 우리는 완벽한 평형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역학적 측면에서 평형 상태란 어떤 개와 주위 사이의 열의 차이가 0인 상태, 즉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나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중립적 상태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상태를 향해 스스로를 상향 조절하는 upregulate 생명의 작용이라고 적용해왔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안녕 상태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존 토데이라는 학자는 항상성을 진화의 추진력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평형이 아니라 진화를 만들어내는 추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항상성이 균형을 강조하고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항상성 개념은 좋은 상태를 지향하는 좀 더 동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상성의 개념은 19세기 말에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프랑스의 생리학자가 제시했다고 보고 있고요. 용어 자체는 미국의 생리학자인 월터 캐넌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캐넌은 그리스어에 뿌리를 둔 접두사 호모 대신에 호메오를 골랐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신에 비슷한을 골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자연이 만들어낸 시스템에는 대개 체내의 수분, 혈당, 나트륨, 체온 등 어떤 변수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연히 온도조절 장치와 같은 인공물에서 볼 수 있는 고정된 지점을 생물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항상성과 동의어로 알로스타시스나 헤테로스타시스와 같은 명칭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명칭들은 범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래서 이 알로스타시스나 호메오스타시스나 일맥상통하는 단어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알로스타시스나 헤테로스타시스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조절을 포함하는 맥락이라면 이 자신의 항상성 개념이 좀 더 나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로스타시스는 요새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다른 저서들에서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은 웬만하면 평형
수령 개념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다마지오의 항상성과 리사 펠드먼 베럿 등이 사용하는 이상성, 즉 알로스타시스나 그다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성의 대리인이 느낌이라고 했고, 이 느낌이 의식을 가능하게 한다 했을 때 결국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은 생물학적 몸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의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느끼고 아는 존재를 참고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성 명령에 따르는 느낌대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에게 지속적인 존재를 위해 조절과 조정을 필요로 하는 몸을 주어야 한다. 로봇 구조 전체에 센서를 심어 로봇이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탐지하고 몸의 효율성을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통합하게 만들면 된다. 느낌을 가진 기계를 만들려면 이렇게 강박하고 강박되는 몸의 작용 결과를 기계를 둘러싼 환경을 처리하고 그 환경에 반응하는 유기체 요소들로 전달해 가장 효과적인, 즉 가장 지능적인 반응이 선택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뒤에서는 의식을 갖춘 기계는 근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느낌을 갖춘 기계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이버네틱스와 인지과학의 맥락에서 항상성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인 1945년에서 1960년까지는 항상성을 주요 개념으로 삼았고, 대략 1960년에서 1980년까지인 두 번째 시기에는 죄규성이 중심이 되었고, 1980년부터 현재까지는 가상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 정보를 사물로 정의하면 항상성과 관련된다. 어떤 매체로든 옮겨갈 수 있고 수량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며 항상성이 함축하는 안정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보를 행동으로 정의하면 재규성과 관련된다. 정보가 수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는데 영향을 측정하면 관찰자들의 무한한 소급을 통해 재규적 소용돌이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상성이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에서 승리를 먼저 거두었고 이것은 수량적으로 다루기 쉽다는 이유가 컸다. 재규성이 패배한 것은 그것이 맥락을 구체화하고 경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맥락을 보면은 이 일종의 방향성이 추가되어 있는 다마지오의 항상성 개념은 이 1단계의 항상성 개념과는 조금 달리 오히려 이 캐서린 헤일스가 구분하는 이 사이버네틱스의 2단계 재규성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항상성 개념은 이 방향성을 담지하고 있는 조금은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상성 개념에 대해서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책들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